오늘은 이제 첫 번째 날에는요, 저희가 이런 걸 했죠. 자, 할게요. 첫 번째 날에는 저희가 자립생활 센터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총론적으로 센터가 갖고 있는 어떤 이념적 기반이라든가 방향성, 그리고 여러 가지 고민들을 좀 나눠봤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날에는 이제 사업계획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쓰면 좋을지, 사업계획서 실제로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쓰는지 세세하게 얘기는 못했고요. 이제 큰 틀에서의 논리 모델을 기반으로 계획서 설계도를 짜는 거에 있어서 어저께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업 논리 모델을 잘 쓰시면은 되게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아까도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다른 이제 활동가 분들하고 소통을 할 때도 되게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논리 모델 잘 쓰고 계시면 큰 도움이 되는 게 서로의 역할을 분배하고 이야기 나누고 아이디어 회의할 때 되게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아이디어 회의할 때 그냥 막 던져서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은 이제 약간의 내가 그냥 가볍게 써본다 생각하실 때 그 논리 모델을 기반으로 만들어 보시면은 되게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져요. 오늘은 이제 행정과 회계 실무인데요. 어, 이제 모르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회계 실무는 장애인 자립생활센터가 이렇게 복잡하고 이렇게 막 되게 양이 많거나 그러진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이게 대부분 나갈 때가 딱 정해져 있는 사업들이라서 이게 막 수입도 보조금 사업 수입이 대부분일 거고 자부담이 뭐 들어가기는 하겠지만은 많이 들어가진 않을 거고 대부분 이제 기본적으로 나가야 되는 게 인건비라든가 사업비 그다음에 이제 뭐 운영비 정도일 거라서 회계 실무는 복잡하지는 않지만은 의외로 이제 회계를 잘 못하면 머리 아프기도 하고 골치 아프기도 하고 실제로 이제 구청이나 뭐 지자체에서 지도정원 나올 때 제일 많이 보는 게 또 회계 영역이에요. 돈을 얼마큼 잘 썼느냐 못 썼느냐 가지고 이제 그것 때문에 이러쿵저러쿵 싸우기도 하고 그다음에 실제로 그것 때문에 이제 환수되기도 하고 뭐 환수 액수가 뭐 많거나 적거나 상관없이 기분 나쁜 건 사실인 거거든요. 지적받으면 기분 나쁜 거고 그래서 실무라는 게 회계라는 게 복잡하지는 않지만은 센터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계를 별도로 하는 인력은 따로 있지 않기 때문에 사회복지를 하시는 활동가 분들이 이런 실무의 어떤 기본적인 내용들을 좀 알고 계시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행정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제일 잘하는 방법은 어, 이게 이제 뒤에도 나오겠지만은 제일 잘하는 방법은 딱 정해져 있지는 않고 그때그때 하는 거예요. 그때그때 하는 거. 몰아서 나중에 하는 게 아니라 그날그날. 제 경험으로는 회계는 특히나 그때그때 하면은 일이 많지는 않아요. 예를 들면은 어저께 돈을 썼어요. 그럼 그 다음날 바로 그 회계와 관련한 지출 처리하고 마무리 짓면 10분이면 끝날 일인데 나중에 한 달 뒤에 몰아서 하거나 바쁘니까 어떨 때는 이제 정신없고 이러면 좀 몰아서 한단 말이에요. 몰아서 하는 순간 실제로는 10분짜리 일이 1시간이 되어 있거나 아니면은 이제 뭔가 누락이 돼가지고 빠져 있어가지고 더 많은 시간을 잡아먹거나 결과적으로 나중에는 그런 것 때문에 서로 싸워서 동료 간에 등을 지거나 같이 일 못 해먹겠다라고 때려치거나 이런 일들이 간혹 발생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요.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이제 저랑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저는 바로바로 일을 하게 하거든요. 이렇게 나중에 미뤄서 저의 신조 중에 하나가 나중은 없다 뭐 이런 거 있어요 좀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하지 않으면 오늘 하지 못하면 내일도 못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는요. 실무는 특히나 오늘 할 일은 오늘 끝내는 게 매우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런 얘기들을 쭉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무란 뭘까요? 실무는 이제 실제 업무나 사무라고 적어져 있습니다. 실제 업무나 사무. 그러니까 실제 하는 것들을 기록하고 남기는 걸 실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실제 머릿속에서 계획하고 이런 걸 넘어서 가지고 사람을 만나 가지고 사람과 하는 행동들을 기록하고 증거를 남기고 그것을 편철하고 그래서 이걸 통해서 누군가한테 검사받기 하는 과정들까지 다 포함해서 실무라고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일이 실제로 되게끔 하기 위해서 필요한 여러 가지 행정적인 것들 아니면 내 몸이 움직인 모든 것들을 실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사업계에서 쓰는 것부터 시작해서 실무가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는 실무를 잘하는 사람하고 일을 해보시면은 일을 어떻게 해 나가는 게 좋겠구나라는 것을 이제 배울 때 되게 도움이 되기도 하고 실무를 잘하면은 개인적으로 봤었을 때는 장애인 자립생활센터의 90%는
먹고 들어가지 않겠냐라고 생각이 들어져요. 물론 실무는 센터뿐만 아니라 어느 기관, 뭐 사회복지 기관뿐만 아니라 어느 회사에 가더라도 다 만방 통하는 거죠. 그래서 실무에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제가 볼 때는 습관인 것 같아요. 습관. 습관을 어떻게 잘 만들어내느냐. 그래서 이제 뭐 제가 좀 개인적으로 싫어하는 말 중에 하나가 이런 것 중에 하나 있어요. 내 스타일이 원래 이런 거야. 라는 말. 저는 스타일이라는 말을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요. 스타일은 개인이 갖고 있는 고유한 습관일 수 있지만은 이 기관이 갖고 있는 형식과 양식은 배워나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형식과 양식을 배우지 않고 나는 원래 이렇게 일하는 사람이야 라고 했었을 때는 그 사람은 우리 조직과 맞지 않는 사람일 수 있는 확률이 크겠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보셔야 될 것은 내 스타일대로 일하는 사람들은 주의 깊게 보시고 그 스타일이 우리 조직에 맞는지 안 맞는지를 따져보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실제 실무의 많은 부분들은 습관, 훈련의 문제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지거든요. 슈레딩거 나옹이라는 이제 이 뭐죠? 블로그를 운영하신 분이 이런 글을 올리셨어요. 일을 잘하는 사람의 5가지 특징. 뭐 이제 검색해 보시면은요. 일을 잘하는 사람의 17가지 특징, 19가지 특징, 뭐 100가지 특징, 뭐 등등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일 잘하는 사람의 특징들이라는 게 한두 가지로 유형화시킬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딱 이게 정답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뭐 개인적으로 좀 찾아보니까 제가 이제 마음에 드는 것들을 이 정도 갖고 와봤습니다. 일을 잘하는 사람들은요, 자신의 의견을 2가지씩으로 표현하더라. 이게 뭐냐면 2가지씩이라는 게 뭐냐면 이겁니다. 자, 일을 결론을 얘기하고 그 이유를 대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야기하는 방식이 구구절절 다 사정을 설명한다는, 그래서 어떻게 할 거야? 라고 물어봤었을 때 결론이 없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의외로. 그래서 결론을 먼저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그 이유를 닫는 걸 2가지씩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영역법, 논리적으로는 뭐 이런 체계를 2가지씩으로 하죠. 왜 그렇게 되는지에 대해 설명하기보다는 이렇게 할 거야. 근데 이렇게 하는 이유가 이런 거야. 등등을 따지는 게 2가지 표현이에요. 어저께 제가 이제 그 사업계획서 제가 하나 올려놓은 거 있을 거예요. 거기 보시면은 필요성 쓰실 때 2가지로 썼죠. 뭐 발달장애인에게 지역사회 네트워크 부재하다. 이건 결론이에요. 그러면 이제 밑에다 그 이유를 다는 거죠. 이게 2가지 표현이거든요. 2가지 표현을 잘하면 좋은 거는 대화가 명료해집니다. 그리고 대화가 조금 의사소통 체계가 분명해져요. 그래서 이 체계를 좀 배워놓으시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2번째, 모르는 것이 있으면 제일 중요한 건 적극적으로 질문하는 거죠. 이것도 물어봐도 돼? 저것도 이런 것까지 물어봐야 돼? 뭐 이렇게 생각될 수 있지만은 제 경험으로는 그런 것까지 물어보시는 분하고 그런 것도 안 물어보신 분하고 비교해 보면은 그런 것까지라도 사소한 것까지라도 물어보신 분이 그나마 나아요. 왜냐하면 물어보면은 최소한은 그 실수는 하지 않은 거거든요. 그래서 모르는 것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질문하는 것,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근데 이제 위에 상사라든가 주변의 사람들이 바쁜데 자꾸 물어보면은 짜증내기도 하고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짜증내더라도 물어보는 게 묻고 실수 안 하는 게 훨씬 낫지, 묻지 않고 있다가 나중에 실수하거나 잘못되는 방향으로 갔었을 때 수정했었을 때는 더 큰 에너지가 들기도 하고 실제로는 더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할 때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저도 가끔씩 이제 누가 물어보면 짜증낼 때도 있지만은 물어보는 게 묻지 않는 것보다는 훨씬 낫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3번째가 이거는 진짜 소통과 신뢰에서 제일 중요한 거죠. 거짓말하지 않는 것. 아시죠? 되게 당연한 거지만은 또 의외로 많이 거짓말을 하셔요. 거짓말이라는 나쁜 의도의 거짓말보다는 이제 예를 들면은 이제 금방금방 해결할 수 있는 문제에 관련해서 이제 어떤 일이 되어가는 과정들 속에서 아직 안 돼 있는데 돼 있는 것처럼 얘기하시거나 미안해서 아니면 좀 이제 약간 민망해서 등등등 있겠죠.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서로가 하고 있는 일과 관련해서는 명확하게 서로 설명해주고 알려주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거짓말 하지 않는다라고 하지만은 이 소통의 기본이기도 하고 신뢰의 가장 기본인 것 같아요. 이게 저희도 당사자분들이나 아니면 이제 예전에 활동가분들, 지금은 그런 분들 많이 없는데요. 예전에 활동가분들하고 일을 해보면은 제일 이제 답답하고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시간 약속을 잘 못 지키는 것들이었어요. 예를 들면 이제 2시에 만나기로 했는데 2시에 이제 안 오셔요. 그러면 어디쯤이요 물어보시면은 이제 출발했어요 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나중에 알고 보면 이제 출발했어요가 아니라 출발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분들이 오히려 많으셨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활동가 분들하고 약속 잡을 때나 이럴 때 약속 시간을 어떻게 잘 지키는지, 그 시간을 못 지켰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태도를 갖고 있는지에 따라서 그 사람하고 오래 같이 일할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가 구별되는 것 같아요, 저는요. 그러니까 자기 상황을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소통하는 것. 근데 이게 시간이 쌓이면은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폭이 넓어지기도 하고 신뢰가 쌓이는 거라서 되게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일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같이 하는 거기 때문에 신뢰가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져요. 일을 잘하시는 분들은 일을 잘한다라고 느끼고 일을 잘한다고 평가받고 일을 잘한다라고 이게 생각이 되어진 사람들은 실제는요 그분을 봤었을 때 이 정도 일은 그 사람이 충분히 해낼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신뢰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일을 잘한다고 느끼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정도 했었을 때는 이 사람이 일을 좀 못하더라도 이 정도 나한테 물어보고 하고 이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이제 믿음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가 타인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거죠. 타인은 뭐예요? 나와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과 관련해서 고민하는 거죠. 저는요, 개인적으로 속도가 제일 빠른 사람인데, 저는요. 제가 일하는 속도가 되게 빨라요. 제 주변에서 저보다 빠른 사람을, 저도 잘 몇 명 못 봤습니다, 진짜로요. 제가 손도 빠르고, 말도 빠르잖아요, 지금. 그 다음에 생각도 빠르고, 그래서 실수도 많이 하네요, 저는요. 너무 빨리 해가지고, 굳이 안 해도 되는 일도 하기도 하고, 아니면 먼저 했다가 나중에, 이거 아닌데, 고치고 다시 하는 일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제가 일을 빨리 하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일을 빨리 해서 오히려 주변에 있는 분들이 더 힘들기도 하고 아니면은 더 이제 답답하기도 하고 짜증나기도 하고 이런 타입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제 실무도 저도 많이 해봐가지고 일을 못하는 편은 아닌데 제가 가장 잘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타인의 입장에 생각해보는 거 잘 못해요. 왜냐하면 이제 제가 빠르다 말씀드린 이유는 상대적으로 속도가 느린 분들, 특히 이제 장애가 있는 분들은 더 느리시겠죠. 그래서 이제 제가 그분들의 입장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많은 시행착오를 겪기도 하고, 많은 싸움을 해보기도 하고, 많은 갈등이 있어보기도 하는 이제 시간들이 있었다가, 지금 이제 겨우 조금씩, 물론 아직도 많이 부족하지만은, 인간이 되려면 뭐 아직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이 사람은 죽을 때까지 인간이 되지 못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타인의 입장에 생각해 보려고 연습하고 노력하는 것은 중요한 것 같다 생각이 들어집니다. 이 타인의 입장에서 고려할 때 중요한 건 그 타인의 역량이 어느 정도인지를 계속 끊임없이 알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같이 일하는 사람의 A의 역량은 10밖에 안 되는데 내가 20이라고 생각하고 가정을 하고 그 사람하고 일을 해요. 라고 하면은 남은 공백의 10은 누군가 메꿔주거나 아니면 계속 서로 갈등의 공간이 될 확률이 커요. 그렇기 때문에 타인의 입장에 생각한다는 것은 그냥 그 사람의 입장에 서 있는 걸 떠나서 그 사람이 어느 정도까지 할 수 있는지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는지를 계속 끊임없이 물어보거나 아니면 탐구하면서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것도 어렵죠. 타인의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일 또 중요한 거는 도움을 주기도 하고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주고받는다죠. 주고받는다. 그러니까 주기만 하는 것은 일을 잘하는 건 아니에요. 주고 받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주고받는 것은 인간이 가장 갖고 있는 네트워크의 핵심인 것 같습니다. 줄 수도 있고 줄 때 받을 것을 염두에 두고 주는 건 아니지만 서로 어떻게 소통할 수 있을지 소통이라는 것은 일방적이 되면 소통이 아닌 거잖아요. 서로 통해야 되는 거고 그러려면 줄 때도 어떻게 받을지에 대해서 고민해 봐야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내가 어떤 일을 시켰어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시켰으니까 내일까지는 하겠지라고 뭐 넌지 생각합니다. 근데 실제로는 내일까지 될지 안 될지 몰라요. 그랬을 때 이야기를 준다는 것은 나는 며칠날 몇 시까지 이 답을 듣고 싶어 라고 구체적으로 줘야지만이 답 받을 때도 구체적으로 받을 수 있겠죠. 이거 좀 도와주세요 라고 하면 안 되고 이것을 어떻게 도와주세요. 어떻게가 제일 중요한 핵심적인 단어인 것 같아요. 일 잘하시는 분들 특징 중에 하나는 이제 구체적으로 묻고 구체적으로 받는 것들을 잘하시는 것 같고 그 도움을 서로가 함께 할 수 있는 이 여지들을 잘 만드는 게 일 잘하는 사람의 특징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물론 이거 말고도 또 여러 가지의 요인들이 있겠죠. 사람들마다 스타일도 다르고 사람들마다 생각하는 방식, 일을 대하는 방식과 태도가 다르기 때문에 이게 꼭 정답이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제가 이제 찾아본 자료에서는 그나마 조금 괜찮은 것들을 좀 갖고 와봤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원래 이제 대면 교육하면 만나가지고 적어보시면 되게 재밌는데요. 우리가 이제 저도 일방적으로 지금 교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말씀드리는 걸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일의 목적은 뭘까요? 제가 어저께도 사업 케이스 쓰는 목적이 뭘까요? 라고 물어봤잖아요. 왜 쓸까요? 그러면 실무라는 것은 왜 할까요? 이 이유도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도움이 돼요. 자신이 하는 것들을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과정을 실무라고 표현합니다. 내가 하는 일을 이제는 보여지는 거잖아요. 사업계에서 쓴다는 것은 기록물이 남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내가 누군가랑 프로그램을 하는 것은 활동이 남는 거잖아요. 끝나고 나서 내가 회계 처리하는 것은 또 마찬가지로 영수증이 남고 기록이 남는 거죠. 거기다 내가 결제를 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사업 일지를 쓰는 것은 또 그 사업에 따라서 또 활동 일지를 쓰는 것은 그 사업에 대한 평가서를 남는 거기 때문에 실무라는 것은 단순히 일을 한다라는 어떤 추상적인 개념을 넘어서 가지고 내가 하고 있는 것들을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과정들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일을 왜 하고, 누구 하고, 어디서 하고, 무엇을 하고, 어떻게 하고, 이것도 어떻게 리레이치냐? 자세히 기록해서 보여주는 게 실무입니다. 그러니까 사업 계획서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내용이 들어가죠. 그 다음에 나중에서 품위서 같은 거, 회계 관련해서 품위서 써보시면은 여기까지 쓰지는 않지만 누구, 언제, 어디서 얼마를 쓸지를 자세하게 기록해가지고 나 10만 원 쓸 테니까 나 이렇게 결제해 주세요라고 한 다음에 품위를 받는 다음에 돈을 쓰는 거잖아요. 그 10만 원 안에서 쓰는 거죠. 초과하면 안 되는 거니까. 마찬가지로 어떤 기록지에 관련해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OWH 하는 기본적인 내용들이 들어가게 돼 있어요. 또 하나는 실무의 목적은 나의 가치를 증명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나의 가치라는 게 나의 역량을 증명하는 거죠. 내가 어디까지 할 수 있고 어디까지 할 수 없는지를 실무를 통해서 드러납니다. 실제로 말만 그럴싸한 분들 있지만 실제 일해 보면은 그냥 말만 있는 분들이 딱 부딪히는 게 알죠, 우리는. 그래서 이 사람이 진짜 일을 잘하는지 못하는지를 아는 방법은 진짜 해보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실제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 그럼 실무의 목적은 나의 가치를 증명하지만은 또 다른 말로는 나의 가능성을 확인해보는 시간이기도 하고 나의 한계를 확인하는 과정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실무라는 것은 끊임없이 변하기 때문에 실무를 단순히 일로서 그냥 하기 싫은 것, 하면 좀 따분하고 답답하고 그냥 월급 받으니까 해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걸 넘어서서 내가 좋아하는 게 뭐고 내가 싫어하는 게 뭐고 나는 이걸 통해서 뭘 성장하고 어떤 가능성이 있는지 어떤 한계가 있는지를 알아가는 과정들로서 실무를 고민해봐도 좋아요. 나중에 이제 또 실무의 목록을 좀 보여드릴 때 내가 관심 있게 잘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은 사업 계획을 근사하게 잘 쓰시는 분이 계세요. 아이디어가 너무 좋아가지고요. 또 어떤 분은 예를 들어서 기록이나 이런 것들은 잘 못하시지만은 당사자하고 관계 밀증을 잘 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프로그램 활동 속에서는 엄청난 역량을 발휘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근데 대신에 그분이 회계로 들어가게 되면은 아주 이제 이 더하기 빼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숫자만 보면 머리가 어지러운 분도 계시거든요. 반면에 어떤 분은 사람들하고 만나서 활동하는 것은 좀 어렵지만은 반대로 회계나 아니면 어떤 문서상에서 이런 것들 정리를 잘 하시는 분이 계세요. 하다 보면은 내가 어디서 장점이 있고 어떤 단점이 있는지를 알게 되는 거죠. 실무라는 건 실제로는 그렇게 해보면서 종합적으로 내가 해야 되는 것도 있지만은 그 안에서 내가 부족한 부분을 나의 동료들한테 보완을 받는 거고 내가 잘하는 부분들은 나의 동료들한테 도움을 주는 거고 실제 실무의 목적은 그런 역량들을 서로 비교해 보면서 내가 부족한 것들, 내 동료가 부족한 것들, 내가 잘하는 것들, 내 동료가 잘하는 것들을 잘 버무리는 과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실무를 하지 않으면, 실제로는 활동을 하지 않고 일을 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얼마나 잘하는지를 알 길이 없고 우리 스스로를 증명할 수 있는 가치를 증명할 수 있을 만한 것들도 없더라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래서 실무를 잘한다는 것은 단순히 누군가로부터 인정받고 이런 걸 떠나서 우리가 한 팀으로서 존재할 수 있게 만드는 구체적인 과정이더라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저는 센터장님도 시작해가지고 모든 분들이 기관에서 다양한 실무들을 하길 바래요. 해야 된다 생각하고요. 근데 이제 이 실무라는 것을 빠져있는 분들이 계셔요. 어떤 때는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일을 못하니까 실무 어떤 행정적인 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부여하지 않거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기대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팀으로서 작동하기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한 가지인지 10가지인지를 잘 구별하고 그것들을 서로가 잘 조율해가는 과정이 중요하지. 내가 10개를 하니까 난 일 많이 하는 사람이고 넌 1개 하니까 넌 가치가 1밖에 안 되는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좋은 실무도 아니고 좋은 팀도 아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을 하다 보면은 일을 잘하는 사람한테 일이 많이 갈 수밖에 없거든요. 이거는 숙명인 것 같습니다. 숙명이면 그냥 일 잘하시는 분들이 나는 잘난 사람이 많이 해야지라고 생각하고 잡벅에서 열심히 해보시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요. 그래서 어쩔 수 없는 숙명을 받아들이고 우리 같이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를 찾는 게 실무의 목적이지 누가 어떤 일을 나누고 그래서 누가 일을 10가지 하고 너는 한 가지만 할 거야. 라고 해서 영역을 지정하는 것은 실무의 과정에서 지양하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는 일을 다른 이에게 설명하는 거죠. 어떻게 우리는 하는 일을 증명할까요? 내가 프로그램이 잘했어. 어떻게 증명할까요? 이건 일지 쓰시는 거잖아요. 일지 쓰고 결과부터 잘 쓰는 것이 증명하는 과정인 거고 나중에 공무원이 찾아와가지고 이제 지도 점검 이런 거 할 때 감사 같은 거 할 때 당신 사업 얼마큼 잘했습니까? 라고 확인할 때 잘 자료가 남아 있는지 없는지가 중요하게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집니다. 실무의 목적은 앞에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도 중요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 돈 가지고 후원금 받아가지고 운영하면 괜찮지만 그런 게 아니라 대부분 다 이제 국민의 세금을 쓰는 거잖아요. 저는 이제 세금을 쓰는 사람들은 되게 엄격한 도덕적인 기준이라는 게 필요하다 생각해요. 우리가 정치인들한테도 그렇게 요구하기도 하지만 우리도 그런 요구에 대해서 엄격하게 기준을 가지고 쓰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어떤 기준이 우리의 현실과 맞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요. 이거는 이제 우리가 내는 공적인 돈이기도 하기 때문에 실무라는 것은 그런 공적인 돈이 얼마큼 잘 썼는지 확인하는 과정인 거고 그게 어떻게 효과가 있었는지를 설명하는 몫은 우리한테 있는 거지 공무원들한테 있는 건 아니라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설명하는 것과 관련해서 이건 측정이라고 연결되기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것 중에 설명하는 과정에서 잘 설명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꼭 글자만 있을까? 라는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방식이 유튜브라든가 다른 방식으로 드러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인지 이런 것들도 같이 연구해 보기도 하고 한번 활동해 보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무의 목적은 또 다른 우리를 설명하는 과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인천에 10개의 센터가 있는데요. 예전에 이제 초창기 때 장애인 자립생활센터끼리 인천은 경쟁을 좀 많이 했었어요. 뭐 지금도 물론 경쟁하는 센터들이 있는데 경쟁이라는 게 좋은 의미의 경쟁보다는요. 나쁜 의미의 경쟁이었었습니다. 초창기에. 어떤 거였냐면은 A라는 센터가 이만큼 소리를 만들어요. B라는 센터가 최소한 이 정도 만들려고 노력을 합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은 종이의 문서의 양이 두꺼워지면 두꺼워질수록 실제로 우리가 만나야 될 사람들을 만나는 시간은 줄어듭니다. 일의 목적은 우리 센터의 목적은 사람을 만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무를 잘한다는 것은 최소한의 증명과 최대한의 활동의 폭을 갖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사무실에 앉아가지고 열심히 타이핑하고 기록지 남기고 이런 것들은 두 번째 문제여야 되지. 그게 첫 번째가 되는 순간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놓치게 되는 아주 뭐라 될까요? 불편함들이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진짜로 주변에 많은 센터들이요. 그런 것 때문에 사람 못 만나고 그런 것 때문에 사람 만나는 걸 상담할 때 미루기도 하고 그런 것 때문에 활동 못 한다고 했었을 때 너무나 좀 안타깝더라고요. 네트워크 해야 되는데 네트워크에서 만나서 회의해야 되는데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못 와요. 근데 일이 너무 많은 이유를 찾아보면은 서류를 여러 개 만든다는 거죠. 같은 서류들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최소화시킬 것인가. 이제 이런 걸 보고 업무 간소화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그런 것들도 우리 안에서 한번 잘 고민해 보시고 노력해 보시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져요. 그래서 실무의 목적은 크게 4가지로 좀 구별해 놨지만은 우리의 목적들을 왜 하는지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집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지난번 자료 공유 사이트 한번 올려드렸던 것 같아요. 거기에 보시면은 운영 매뉴얼이라는 게 있는데, 운영 매뉴얼 나중에 한번 보시면서 또 자세하게 살펴보시면 어떻게 생각이 들어지는데요. 자, 자립생활센터 운영 매뉴얼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 운영 매뉴얼은요, 2018년인가 19년인가 이제
인천에서 장애인 자립센터 네트워크라는 단체가 있었었어요. 지금도 있긴 한데 그때 인천에 이제 10개 센터가 아니었고 8개 센터인가 뭐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6개 센터가 모여가지고 같이 우리 공통으로 만들 수 있는 양식 같은 거 좀 만들어 보자. 물론 양식이 통일되진 않았지만은 그런 고민에서 이제 마침 또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서 사업계획이 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그때 네트워크 간사를 할 때 이제 사업계획서 써가지고 운영 매뉴얼 책자 하나 만들어 보면 좋겠습니다라고 생각해가지고 매뉴얼을 하나 만들었거든요. 근데 잘 만들지 못해가지고 가독성은 떨어지지만 중간중간에 서식이라든가 이런 거 좀 많이 있어가지고 나중에 활용해서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파일은 제가 다 공유해 드렸으니까 뭐 다운받아서 나중에 보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거기 아래 나와 있는 내용들을 좀 발제해 가지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운영이에요, 운영. 운영. 운영은 뭔지 아시죠?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계획을 제공하는 거니까 운영의 핵심은 운영위원회죠. 그래서 모든 센터, 모든 기관, 뭐 사단법인이든 사업자 등록이 갖고 있는 보조금을 받는 기관이든 간에 어디든지 간에 어떤 형식을 결정하는 최고 단위가 총회이기도 하고 운영위원회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뭐 총회는 좀 1년에 한 번씩 보통 하는 거니까 운영위원회가 되게 중요한 기구 중에 하나죠. 공무원들은 운영위원회가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 것인지, 운영위원회에서 뭘 했는지, 운영위원회 승인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매우 중요하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영위원회는 실제로는 큰 의미가 없을 수 있지만 형식적으로 되게 중요한 기구예요. 그래서 형식적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그 형식을 잘 따르어야 될 의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데는 운영위원회를 저도 몇몇 기관의 운영위원회 위원이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운영위원회를 한 번도 열지 않은 센터들도 있어요. 네, 이제 잘 열린 센터도 있고요. 다양한 기관마다 다르기 때문에 근데 운영위원회가 어떻게 구성되는 것인지 중요한지. 그래서 보통 이제 운영위원회 구성부터 시작을 하죠. 그래서 운영위원회 구성은 이제 보통 뭐 기관마다 다르긴 했지만은 매년 말 혹은 매년 초에 되게 되면은 해야 될 일은 내부 결제에서 운영위원회 명단을 내부 결제로 갖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1년짜리 운영위원회 서류를 갖고 있을 때 제일 윗장에 올라가는 것은 운영위원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결제를 받아놓는 게 중요하죠. 그 다음에 이제 장애인 자립생활센터는 반드시 50% 이상을 장애인으로 유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혹 50% 되지 않으면은 운영위원회 전체의 그 지침에 위반되기 때문에 50%를 채워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냥 운영위원이 되고 나면은요, 지자체에다가 운영위원 위촉을 이렇게 됐습니다라고 공문 하나 보내주시면 좋아요. 공문 하나 보내준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우리 마음대로 한 게 아니라 우리가 당신들한테 허락을 받고 한 거기 때문에 당신들이 허락을 해줄지 말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허락을 구했어. 라는 이제 알리바이가 생기는 거예요. 예전에 인천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2015년도에 인천시청에 이제 담당자 중에 이상하신 분이 한 분 들어오셔가지고요. 인천의 모든 활동 지원 기관을 감사를 한 번 했었습니다. 감사. 그래가지고 활동 지원 기관 감사하면서 그 회계 감사해가지고요. 막 찾아가지고 기관들마다 몇백만 원씩 환수금을 막 이렇게 부여를 했었어요. 심지어 이제 어떤 구 같은 경우는 1억 원, 어떤 구는 몇천만 원의 환수가 됐었거든요. 근데 이제 나중에 이제 환수 통보 받았었을 때 기관이 이제 낸데도 이제 그 승인한 데도 있었지만은 어떤 데는 이제 행정 소송을 한 데도 있었어요. 행정 소송에서 다루어졌던 중요한 내용이 뭐였냐면은 기관이 지자체에게 공문을 보냈느냐, 승인을 받았느냐 여부였었어요. 그러니까 구두로 왔다 갔다 하는 것들은 의미가 없고 공문을 보내고 나서 승인 요청을 했는데 구에서 승인이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승인을 받은 다음에 했던 절차와 관련해서는 다 괜찮다라는 판단이 나온 거죠. 그래서 운영위원도 마찬가지로 이 운영위원이 자격이 되는지 결격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정하긴 하겠지만은 이제 지자체에다가 위촉 승인들을 요청하시면 좀 더 나중에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제 공무원들이 자기들이 받았으니까 책임은 자기들이 처리하지 않은 자기들 책임이거든요. 기관의 책임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첫 번째 운영위원회 위촉과 관련해서는 이렇게 업무 내용들 갖고 계시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집니다. 매뉴얼 보시면은요, 절차와 관련한 내용들, 양식이나 이런 것들 다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나중에 찾아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운영위원회 운영과 관련해서 이제 1년 단위로 이제 우리가 보게 되면은요, 운영은 운영위원회 회의 준비가 있을 것이고 회의 진행이 있겠죠. 그래서 회의 일주일 전에 보통 안건지를 마련해가지고 내부 공문처를 갖고 계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내부 공문 철과 함께 회의 소집 통보를 갖고 있으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부 공문이 대부분 공문 철회 이런 게 들어가겠죠. 운영위원 이렇게 할 거니까 누구 오세요라고 해서 문자로 보낼지 유선으로 할지 이메일로 보낼지 이런 것들은 정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내부 안건지 공문을 갖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문이라는 건 그런 거잖아요. 내가 누가 사업 담당이고 누구의 허락을 받았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이 공문인 거니까. 그다음 운영위원회가 회의가 진행되고 나면은 출석부 반드시 사인 받으셔야 되겠죠. 이것도 다 갖고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데는 결과 보고서에 이제 날인을 하는 경우가 있고, 어떤 분들은 이제 앞에 그냥 운영위원회 참석부를 가지고 그냥 회의 결과를 이제 대체할 그 참석자는 대체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이거는 기관에 따라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거는 참석하신 분이 사인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운영위원회는 이제 운영 규정에 따라서 운영될 거니까. 그래서 운영위원회 끝나고 나면 바로 내부 공문 해가지고 출석부랑 회의록, 회의 결과 보고서들을 문서적으로 갖고 계시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요. 그래서 운영위원회가 쭉 한 사이클로 운영되겠죠. 어떤 기관은 이제 저희 센터는 6번 하거든요. 1년에 2달에 한 번씩 하고요. 보통은 분기별로 한 번씩 하는 것 같고, 어떤 데는 이제 반기별로 하는 데도 있는 것 같고, 다양하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기관의 사정상 잘 이제 갖고 계시면 될 것 같고, 한 번 운영위원회 할 때 이 2가지 사이클을 잘 기억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근데 운영위원회를 할 때 있어서 중요하게 꼭 이제 해야 될 몇 가지 안건들이 있어요. 그래서 분기별 1회를 한다고 해봤었을 때 이건 이제 운영 규정에 따라서 하는 거기 때문에 운영 규정에 분기별로 할지 2달에 한 번에 할지 뭐 반기별로 할지 정해져 있겠죠. 그랬었을 때 이제 분기별로 한 번 한다고 가정해봤었을 때 꼭 다뤄야 될 안건입니다. 만약에 2022년이라고 가정해 보시고요. 2022년 첫 번째 그 분기가 3월 달에 운영위원을 한다 가정해 보시면은 3월 달에 반드시 뭘 해야 되냐면은 전년도 사업과 회계에 대한 결산, 심의 의결을 반드시 받으셔야 돼요. 이거는 꼭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사회복지 회계 지침, 사회복지 재무회계 규칙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 모든 사회복지 기관에 해당되는 그 상당히 이제 복잡한 이 지침서인데요. 이거는 이제 만약에 장애인 자립생활센터에 대한 지침이나 이런 게 없었을 때 보통 사회복지 회계 재무회계 규칙이라는 것을 준용해가지고 보통 지도점검 하거든요. 거기 가면은 보통 4개월 이내에 전년도의 사업에 대해서 심의 의결을 받아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이제 홈페이지에 공지하세요라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운영위원회가 되면은 반드시 전년도의 사업과 관련해서 회계 결산 심의를 꼭 받으셔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중간에 이제 2번, 3번, 4번 한다 과정에 있었을 때 중간에 이 상태에서는 이제 뭐 관련 사업에 대한 변경 사항이라든가 뭐 인사 이동 사항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추경할 일이 있다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쭉 심의 받으시면 되겠죠. 마지막에 꼭 해야 될 거는 뭐냐면 그 다음에 사업 계획 예산들을 심의 의결하셔야 되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은 이제 2022년이니까 올해가 2023년도 계획과 예산이라는 것은 2022년 12월 이내에는 꼭 나와야 되는 거고 이거를 운영위에서 땅땅땅 해서 심의 의결을 받아야지만이 그 다음에 사업이 진행될 수 있다라는 거죠. 딴 것보다 다 잊어버리시더라도 첫 번째랑 마지막에 꼭 해야 될 것들만 잘 기억하셔도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운영위원회 주요 안건들 중에서 이제 다뤄야 될 것은 뭐 기관마다 좀 다르지만은 크게는 기관의 운영 규정이 바뀌거나 운영위원이 바뀌거나 아니면 인사가 바뀌거나 이런 거 등등등 이런 것까지 해서 포함해가지고 갖고 계시면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뭐 공무원들이 항상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그런 거잖아요. 운영위원회 승인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예. 그래서 승인이 없으면은 이거는 좀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가급적이면은 이 절차에 맞춰서 꼭 잘 하고 계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제 주의사항은 운영 규정이 있을 거예요. 다 기관마다요. 그 운영 규정을 잘 숙지하는 게 중요하겠죠. 운영 규정대로 했는지 아닌지. 우리 규정이 이러니까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했을 때는 알리바이가 있지만 규정이 없는데 이렇게 했을 때는 기관장이나 기관에서 독단적으로 한 거기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나중에 뭐 회계라든가 이런 것들도 한수조치 되기도 하고 아니면 이제 불필요한 이제 싸움이 일어나기도 하고 그러니까요. 운영 규정을 잘 한번 숙지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운영위원회 50% 이상은 반드시 장애복지 카드가 있는 장애인이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회의 안건지라든가 회의 결과 이런 것들을 반드시 내부 결제를 갖고 계셔야 되더라는 거죠. 내부 결제 방식은 뭐 다양하죠. 어떤 데는 도장 찍어가지고 이제 뭐 사인 받기도 하고 어떤 데는 이제 공문을 통해 가지고 사인 받기도 하니까 뭐 내부 결제 방식은 꼭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뭐 그냥 도장 찍어가지고 하기도 하고 아니면은 그냥 한 장의 회의록처럼 해가지고 이렇게 결제를 득하기도 하고 회의 내부 결제 공문을 하기도 하니까 그거는 이제 그 기관에 따라서 하면 되는데 그 중요한 거는 해당 사업자의 책임이 되시는 분들의 사인이라든가 도장이 반드시 찍혀 있어야 되더라라는 거죠. 이것만 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가 또 사람을 뽑는 과정들, 인사와 관련한 부분에서도 이제 좀 매뉴얼 설명을 좀 드릴게요. 사람을 뽑을 때 제일 중요한 건 인사위원회를 구성해야 되겠죠. 그래서 운영 규정에 보면 인사위원회 규정이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도 있더라고요. 가끔씩 보니까요. 그래서 없는 데 같은 경우는 만드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있으면은 인사위원회를 구성하면 됩니다. 인사위원회는 대부분 다 내부 운영위원을 통해서 인사위원 누구누구 합니다라고 결정할 수도 있지만은 이제 연초에 인사위원회 누구누구 합니다라고 이제 결제를 받아놓으면 되는 거잖아요. 대부분 다 이제 뭐 기관장님이나 사무국장님 이런 분들이 이제 인사위원회에 들어가기도 하고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외부 인원이 한 명 꼭 들어와요. 그래서 물론 그분한테 이제 사례를 드리기도 하고 안 드리기도 하는데 저희는 드리지는 않지만은요. 기관마다 다르겠죠. 그러니까 그래서 인사위원회 누구누구를 할지 그래서 간혹 이제 그 구청이나 지자체에서 외부 인원이 없어요라고 했었을 때 외부 인원 넣으세요라고 이제 이렇게 지적을 받는 경우가 가끔씩 있거든요. 그래서 가능한 외부 인원이 있으면 더 좋고 외부 인원 중에서 출석을 잘하실 분, 그 다음에 이제 우리랑 좀 친하신 분들이 좀 인사위원회를 구성해 놓으면은 나중에 좀 도움이 되겠죠. 만약에 우리랑 사이가 안 좋은 분들을 놔뒀었을 때 우리가 뽑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뽑을 수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인사위원회 같은 경우는 되게 중요한 기구이니까 한번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람을 뽑는 과정에서는 보통 이제 보름 이상 채용 공고를 해야 됩니다. 보름 이상. 그래서 내부 결제에다가 어떻게 올렸고 어디에다가 올렸고 공고를 어떻게 했고 이런 것들을 잘 갖고 계신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소리 심사라든가 면접 일정들을 밟아 나가겠죠. 그래서 내부 결제에 소리 심사 결과 및 면접 일정 보고라든가 인사위원회 참여 요청 공문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갖고 계시면 되죠. 누가 참여했고 그래서 어떻게 할 거다. 그래서 어떤 기록 그 근거를 가지고 우린 사람을 뽑겠다라는 것을 첨부해 놓으면 되죠. 면접이 진행되면 이제 인사위원회를 개최해서 누구누구를 뽑았습니다라고 해서 개별 면접 평가표라든가 이런 것들 근거를 갖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면은 이제 뭔가 일정이 종목됐네요. 네네. 그리고 나면은 이제 뚝뚝뚝 어떻게 했는지 나중에 결과가 나오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 서류를 잘 갖고 계시면은 인사위원회 같은 경우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겠다 생각이 들어져요. 지도점검하면은 많이 보는 것 중에 하나가 첫 번째가 운영규정, 운영위원회 서류거든요. 두 번째가 회계 서류.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이 인사와 관련한 부분들이 들어가요. 이제 다른 지역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인천은 그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평가표가 따로 있어요. 따로 있고 이것을 예전에 이제 저희 장애인 자립생활센터랑 인천시랑 같이 해가지고 서로 만든 이제 평가표가 있거든요. 물론 이제 인천시가 만든 것들 저희가 약간 수정한 거긴 하지만은 이제 그런 걸 근거로 해가지고 점수를 매겨요. 점수 매겨가지고 이제 평가를 근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거기 안에 이제 인사위원 관련한 부분이라든가 인사 규정과 관련한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확인해 보시고 나중에 이제 사람 뽑는 과정, 인사를 하는 과정들을 밟아 나가시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져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사업인데 사업은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첫 번째가 이제 프로그램 기획회의 하는 거죠. 이게 이제 때로는 기획회의가 이제 사전조사, 사전 욕구조사. 그러니까 이제 이 프로그램을 기획하게 된 배경이 뭐 뭘 근거로 했느냐 뭐 이런 거 요구하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프로그램 기획회의가 일종의 이제 사전조사이기도 하고 욕구조사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하실 때 A라는 사업과 관련해서 어떤 회의를 했는데 그 직원 회의록 같은 거를 가지고 득해놓으면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업 계획서 작성하겠죠. 어저께는 이제 여기까지 쓰는 과정을 설명드렸어요. 사업 계획서 작성하고 나면은 이제 우리가 관련 사람들을 모집하고 진행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참여자 및 관련 인력에 대한 모집 공고를 올려야 되겠죠. 예를 들면은 참여자는 참여하신 장애 당사자분이 되실 거고 참여자 모집 공고를 홈페이지라든가 관련 기관에 공문을 보내가지고 홍보하겠죠. 이것도 15일 이상 홍보를 좀 요구를 많이 합니다. 그 다음에 관련 인력이라 하면은 예를 들면 강사 채용과 관련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어떤 데는 강사 채용도 직원을 뽑는 과정처럼 똑같이 해라라고 요구하시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제 저희는 그렇게 하기 힘들어서 그렇게 하기 힘들잖아요 실제로는요 강사 하나 채용하는데. 그래서 이제
긴 시간, 장기적으로 프로그램을 활용한 이제 이렇게 그 인력들 같은 경우는 직원을 뽑는 과정으로 뽑겠지만은 단기간 뭐 1시간짜리 강의, 뭐 2시간짜리 강사를 뽑을 때는 그냥 임의로 그냥 저희가 뽑죠. 수의계약처럼.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그냥 홍보 공고를 올려놓으시면 도움이 돼요. 그렇게 해가지고 참여자를 몇 명, 8명 모집하겠는데 8명 모집했고 누구누구입니다라고 해서 보고하시면 될 것 같고 관련 인력도 그래서 A라는 김광백이라는 사람을 강사로 초빙했습니다라고 하면은 김광백에 관련한 이력이라든가 관련 내용들을 내부 결제로 갖다 놓으시면 도움이 되겠죠. 왜냐하면 이 사람이 자격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누군가는 이제 사인했을 거 아니에요. 담당자가 임의로 처리하는 건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고 나면 이제 사업이 진행되겠죠. 그래서 참여자 및 관련 인력 모집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고 나면 프로그램이 진행될 겁니다. 그래서 중요하게 봐야 될 거는요. 참여자 모집이에요. 참여자 모집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제일 어려운 부분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네트워크가 약한 신규 직원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참여자 모집할 때 되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참여자 모집은 되게 모집하는 과정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미 모집되신 분이 있으면 크게 고민할 필요가 없지만 내가 뭔가 욕심껏 뭔가 해보고 싶고 신규 참여자를 모집하고 싶어요. 라고 하면 어디서 참여자를 모집할 수 있을까를 이제 사전조사를 많이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건 사업계획서 과정 속에서 참여자 모집을 어떻게 할지를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되겠죠. 예를 들면은 이제 저희도 내변변 장애인 인권협회라는 이제 법인이 있으니까 거기에서 이제 보치아를 많이 하셔요. 보치아 회원을 모집하고 싶은데 보치아 회원은 도대체 어디서 모집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제 그냥 길거리에서 사람을 데려올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예전에 했던 방식 중에 하나가 인천에 이제 모 교회에서 보치아 이 훈련을 하는 이제 큰 기관이 있어요. 그래서 정기적으로 거길 가요. 거기 가가지고 보치아 클럽 우리 할 텐데 우리랑 같이 해보지 않을래? 라고 이제 하는 방식으로 모집하기도 하고 이런 방식으로 사람을 모집해 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발달장애인 같은 경우는 발달장애인이 가장 많이 모여있는 곳이 어딜까를 찾아봐야 되겠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학생들 같은 경우는 교육청에다가 이제 협조공문을 보낸다든가 아니면은 이제 담당자를 만나보러 가는 거죠. 아니면 이제 지역에 있는 장애인 부모회라든가 부모연대도 마찬가지로 이제 이런 협조공문을 보내기 좋은 곳 중에 하나일 것이고요. 그다음에 장애복지관들도 한 8, 90% 이상이 발달장애인분들 이용하는 곳이기 때문에 장애복지관하고도 좀 스킨십이 돼 있으면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참여자 모집은 처음에 쉽지는 않아요. 쉽지는 않은데 제일 좋은 방법은 해당 기관의 담당자를 만나보러 다니는 것이 제일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도 이제 예전에 체험홈이라든가 아니면 시설과 관련해서 사업을 할 때 그냥 공문 하나 보내고 끝내지 않아요. 반드시 이제 그 공문 보낸 기관을 찾아가 담당자를 찾아가서 이런 사업 할 건데 여기 해당되시는 분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를 먼저 물어보죠. 발품을 찾아보면은 되신 분들이 한두 분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한 번 연결되기 시작하면 두 번째, 세 번째 연결되는 거 쉽거든요. 처음 한 번은 이제 많이 발품 팔아보기도 하고 여기저기 문의해보기도 하고 찾아보는 과정이 중요하겠다 생각이 들어져요. 예를 들어 기관이 이제 네트워크를 갖고 있으면 그 네트워크를 활용하면 좋은데요. 기관이 네트워크가 부재하거나 아니면 나도 마찬가지로 담당자가 네트워크가 부재하는 경우에는 관련 기관이 어디 있는지를 사업계획서 쓰는 과정에서 충분히 잘 서칭해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프로그램들이 진행되고 나면 이제 이런 걸 쓰겠죠. 해당 사람들이 왔는지 출석부 체크하는 거고요. 프로그램 일지를 반드시 작성해야 되겠죠.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자조모임 많다 말씀드렸잖아요. 1년 내내 하는 자조모임들이 이제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1월부터 12월까지 매주 모이거나 2주에 한 번씩 모여요. 그러면 출석부 체크고 챙기고 그다음에 이제 프로그램 일지 같은 거 꼼꼼히 씁니다. 가급적이면 프로그램 일지 같은 경우는 프로그램이 끝나자마자 쓰기를 권장을 해요. 왜냐하면 일지는 실무에서 제일 중요한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록을 남기는 거고 기록을 남길 때 끝나자마자 쓰면 제일 잘 써져요. 뭘 했고 어떤 느낌이었고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고 무슨 말 했는지. 근데 시간이 지난 다음에 쓰려고 그러면은 일지가 이게 어저께 이야기한 건지 전에 이야기한 건지를 헷갈려서 잘 쓰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자조모임 하면 자조모임 일지를 꼼꼼하게 쓰는 편이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보니까 제가 잘 못 쓰는 편이긴 한데 저희 기관 다른 분들 중에서 가급적이면 일지를 꼼꼼하게 쓰길 요구를 많이 해요. 저희는요. 왜? 일지는 나중에 중요한 기록물이 되니까요. 그리고 사업계획서 좀 못 써도 되지만 일지는 꼭 잘 쓰길 바랍니다. 저는요. 그래서 일지를 잘 써야지만이 다음 담당자가 누군가를 그림을 그릴 때 이 사람을 이해할 때 큰 도움이 되는 자료잖아요.
그런 것도 꼼꼼하게 기록하는 것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것들은 일일 수 있겠지만은 일지 쓰는 거는 진짜로 우리가 일을 잘해보려고 하는 입장이라 한다면은요 조금 잘 쓰는 것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면 다른 공무원이나 누군가가 이 사업이 잘 됐는지 안 됐는지 어떻게 평가할 거야? 사업 결과 보고 잘 쓰면 되지만 결과 보고서에서는 뭐 만족도 조사하지 이런 것만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용적으로 봤었을 때 어떤 의미가 있었지라고 나를 위해서 누군가한테 설명할 때 일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일지에 보면 이렇게 변하지 않았느냐 이런 것들을 사업 결과에 한 줄 두 줄로 쓰기엔 너무 어렵다라고 설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일지를 꼼꼼히 쓰면서 일지를 보면서 당신이 한번 이 사업이 잘 됐는지 안 됐는지 평가 한번 해봐라 라고 요구할 수 있더라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저희가 이제 자조 모임 초기에 공무원들한테 그런 비판, 그런 비판, 그런 공격을 많이 당했었어요. 자조 모임 도대체 뭐야? 이 사업은 사업 계획에서 1회기 뭐하고 2회기 뭐하고 내용이 없어. 이렇게 돈을 써도 되는 거야? 라고 이제 일종의 공격 아닌 공격을 많이 받았었거든, 저희가. 그래서 자조 모임이라는 것은 정해진 걸 하는 게 아니라 모여서 같이 정하는 과정이 중요하더라. 라고 막 설명을 들었는데 이제 뭐 공무원들이 뭐 그런 걸 이해할 생각이 있나요? 없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내밀었던 것이 일지였었어요, 일지. 이 일지 봐라. 이렇게 하는 거다. 회의도 이렇게 하는 거고, 사람들 이렇게 밖에 나가기도 하고, 그때그때만 내가 이런 거 적어놨다. 이거를 우리가 한 장의 결과보고서 쓰기가 어려워서 그렇지, 이 자조모임이라는 것은 어떤 누군가한테는 중요한 어떤 장이다. 그래서 이 일지를 보여주고 나서 뭐 하니까 나중에 공무원들도 뭐 그러면 기분 나쁘지만 그냥 넘어갔던 사례들이 좀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저희한테 자조모임 가지고 뭐라 하는 데는 거의 없어요. 물론 이상한 공무원이 오셔가지고 이거 가지고 꼬투리 잡기 시작하면 또 복잡하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지라는 것은 좀 꼼꼼하게 잘 기록해 놓으시면 나중을 위해서 좋기도 하고 나를 위해서도 좋더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끝나고 나면 사업 종결 보고서 작성하셔야 되겠죠. 내부 이제 득해가지고 한 달 이내에 가급적이면 빠른 시간 안에 쓰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것도 막 묵혀놔가지고 막 연말에 연초에 막 갑자기 내일 모레 지도 점검 온다 해가지고 뭐 쓰시기도 하고 그러시게 하는데 저는 이제 가급적이면 빨리 쓰시길 바래요. 모든 일은요 끝나자마자 바로 처리할 수 있으면 처리하는 게 제일 좋아요. 이게 우리 경험상 그러지 않나요? 항상 바쁠 때 일은 몰려서 오지 한가할 때 일이 몰려오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순차적으로 하루에 한 개씩 일이 하면 좋은데 실제로는 오늘 내일 하나도 없다가 이 상황 연말에는 꼭 바쁜데 나도 마음이 바쁘고 연차도 쓰고 쉬어야 되는데 그럴 때 꼭 이상하게 시키는 일들이 많이 생기기도 하고 사건 사고들도 많이 생깁니다. 그러면 미리미리 일을 안 해놓으면요 나중에 몰렸을 때 꼭 그때 가서 일을 처리할 때 사람들과 싸우게 되기도 하고 감정이 많이 상해요. 실무라는 것은 이런 매뉴얼을 만들어 놓고 절차를 만들어 놓은 이유는 가급적이면 이 절차대로 하세요라고 해서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빠른 시간 안에 하는 게 제일 좋더라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습관의 문제가 큰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장의 정도냐, 일을 빨리 하는 속도의 문제냐, 이 두 번째 문제인 것 같고요. 습관을 내가 그때그때 하려고 하느냐 안 하느냐. 이거는 내가 노력하기 나름이기도 하고 훈련하기 나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잘 끝나고 나면 사업을 편차하는 거죠. 딱 묶어놓는 거예요. 이 사업 끝났습니다라고 해서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다음 연도 사업과 관련한 계획들을 보통 이제 10월, 11월 이내 마무리되려고 노력을 많이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사업 계획은 10월 달, 11월 달에 사전에 세워야 되겠죠, 기관 안에서요. 왜? 12월 달에 운영위원회에서 사업계획서 승인 받으려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미리 뭘 할지, 어떤 사업 할지, 이런 것들 적어놓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집니다. 인터넷이 좀 끊기죠? 약간씩 끊기는 것 같습니다. 잠깐만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이제 좀 덜 끊기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잠깐 조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업은 최소한 한 달 전에 내부 기한을 받도록, 그러니까 본 사업이 시작하는 게 3월 달이면은 이제 2월 달이나 1월 달에 받아두시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 기관마다 또 이거는 갖고 있는 룰이 다르니까요. 기관의 내부에 맞춰서 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사업 계획 진행 종결은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진행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는 할 때 이런 이제 체크리스트를 하나 만들어요. 이것도 이제 제가 올려드린 업무 매뉴얼에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을 뭐 잘하시는 분들은 이런 체크리스트가 굳이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머릿속에 딱 들어가 있으니까. 근데 만약에 일을 처음 해보신 분들이면은 내가 맡고 있는 사업 그 계획 폴더, 첫 번째 폴더에다가 이걸 올려놓으세요. 그래서 내가 체크하는 거죠. 프로그램 기획회 했는지, 내부 결제 회의록 있는지 없는지. 있으면 했어. 오케이. 그 다음에 사업계획 썼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사업계획서 올라갔으면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참여자 모집 공고했으면 오케이. 강사도 모집했으면 오케이. 홍보 결과 보고서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오케이. 없으면 이제 쓰면 되겠죠. 모집 결과 보고서 있으면 오케이. 이제 프로그램 준비인지 그때그때마다 하겠죠. 프로그램이 만약에 10회기짜리 프로그램이면 이제 가급적이면 10회기짜리를 쭉 나열해 보면 좋아요. 9개, 1회기짜리 1회기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가지고 체크를 합니다. 이렇게 됐으면 그때그때마다. 된 거 안 된 거 체크해 놓으시면요. 좋아요. 뭘 했는지 안 됐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없으니까요. 그 다음 마지막에 사업을 편찬하겠죠. 프로그램 기획회의. 그래서 프로그램 기획회의가 나면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겠죠. 이런 것들을 이제 완료해보 넣는 거죠. 로직 모델을 활용해가지고 아이디어를 다 잡으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회원들이 욕구조사가 있으면 욕구조사 기록을 활용하면 좋습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하셔도 되지만은 좋은 사업들, 오래 할 사업들, 그 다음에 과거의 평가들을 좀 이제 메모해 놓고 이거를 하나의 결과물로 갖고 있으면 좋겠죠. 그래서 왜, 언제, 예산, 담당, 참여 대상자 이런 거 확인하면은 좋은 이제 이 초기에 기획회의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져요. 근데 뭐 저는 이제 이것도 저도 많이 쓰지는 않지만은요, 있으면은 이제 많이 쓰시면 좋아요. 그리고 꼼꼼하게 쓰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그러면 조금 인상 누군가 봤었을 때 이 사업을 꼼꼼히 잘했구나라는 인상을 실제로 기획회의가 있느냐 없느냐 가지고 많이 평가를 받더라는 거죠. 사업계획서 작성하는 거죠. 이것도 써보시면 OWH 양식 다 있으실 거니까 사업계획서는 일종의 계약서입니다. 계약서. 내가 이 사업을 어떻게 할 거야라고 나랑 우리 기관이 맺는 계약서죠. 그래서 계약서기 때문에 사업계획서는 꼼꼼하게 잘 써주시면 좋고 그림을 잘 그려놓으면 좋습니다. 어떤 형식으로 언제 무엇을 어떻게 할지 예산이 얼마 드는지 회기별로 예산이 이만큼 드니까 이 회기에는 이만큼 쓰고 저 회기는 저만큼 쓸지 머릿속에 흐름들을 잘 갖고 계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처음 일을 해보신 분들은 더더욱더 사업계획서를 꼼꼼히 잘 쓰시면 좋아요. 내가 이 사업을 하는 이유가 뭐지? 왜 하지? 목적이 뭐지? 누구랑 같이 해야지? 그 다음에 내가 만나는 사람이 누구이지? 전에 사업자 담당자가 어떤 평가를 했는지 살펴보기도 하고 그걸 기반으로 올해는 이렇게 해보면 좋을까? 저렇게 해보면 좋을까를 바라보는 거죠. 그 다음에 참여자 모집이라든가 이런 강사 모집 공고는 참여자 모집은 어디서 모집할까? 찾아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기존의 회원을 대상으로 할지 네트워크를 활용할 것인지. 그래서 이제 네트워크는요, 실제로 대표님들이라든가 아니면 기관에서 오래 일하신 분들이 많이 갖고 계시기 때문에 자꾸 물어보시면 좋아요. 그 다음에 사업 프로그램 참여자가 어디에 있는지 구체적으로 고민하면서 모집하면 좋겠죠. 그러니까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이 누구인지, 내 머릿속에 사업 참여자에 대한 고민이 구체적이어야지만이 프로그램도 구체적으로 잘 됩니다. 근데 안 그러면은 머릿속 그림을 안 그려놓으면요, 내가 생각하지 않은 사람들이 들어오기도 하고 그래요. 그랬었을 때 나중에는요, 사업이 잘 되지 않을 확률이 높겠죠. 그다음 사업계획서 작성에서는 참여자를 어떻게 모집할지 잘 기획이 돼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요. 강사도 마찬가지죠. 강사 모집 시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게 강사비가 어떻게 되는지를 강사한테 꼭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강의하러 많이 나가는데요. 강사비를 알려주지 않고 강의를 요청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이제 강의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뭐 강사비 때문에 강의하는 건 아닌데 미리 알려주시면 너무 이제 고맙다는 거죠. 미리 사전에요. 그래서 우리 기준이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들 수밖에 없으니까 뭐 강사비가 적어서 죄송합니다. 아니면은 이 정도 드릴 수 있는데 괜찮겠냐라고 한번 확인해 보시면서 그 다음에 강사와 관련된 규정 지침 미리 확인해 보시고 지급하시면 좋죠. 간혹 강사비 기준 때문에 강사비 기준표는 다 지자체마다 갖고 있어요. 지자체가 갖고 있는 서류 잘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1급, 2급, 3급 아니면 가나 다형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인천 같은 경우는 가나 다형 이렇게 나눠져 있거든요. 그래서 간혹 이제 지급 규정이 안 맞아가지고 환수는 일들이 가끔씩 있습니다. 가끔씩. 그러면 이제 강사분한테 강사비를 다시 환수하려고 그러면은 너무 미안하잖아요. 그렇죠? 적게 줘가지고 그냥 끝났으면 괜찮은데 내 딴에는 좀 많이 줬는데 나중에 한 5만 원 돌려주셔야 되겠어요. 그러면은 서로 이렇게 얼굴 면도 쓰지 않고 미안하기도 하고 민망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리 잘 알아주시고 하시면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강사분한테 강사비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내가 우리 기관이 드릴 수 있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꼭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미리요.
그럼 강사분들이 또 그래서 강사비 적어도 열심히 해주는 분들 너무 많으니까요. 그런 것들 미리 알려주시면 되게 좋아하신다는 거죠. 저도 마찬가지로 그러더라는 거죠. 그래서 강사 섭외 시 강사에게 어떤 내용으로 강의를 요청할지, 어떤 방법으로 할지 이런 것들을 설명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간혹 저도 이제 어디 강의하러 가면요, 경단자분이 저한테 알아서 해주세요라고 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뭐 어떻게 알아서 해달라는 거지? 왜 이게 예를 들면 이제 톤을 좀 세게 할지, 약하게 할지. 예를 들어서 저는 이제 학교라든가 교육청에도 강의를 가끔 나가거든요. 그러면은 교육 공무원들이 듣기 싫은 말들이 있어요. 저는 이제 시민단체에 있다 보니까 톤이 좀 세요. 그래서 부모님들이라든가 당사자분들한테 교육청이나 시청에 민원 좀 많이 내세요. 뭐 이런 얘기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근데 공무원 입장에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면 답답하고 싫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런 부분들을 조금 수다시켜서 표현할 것이냐, 아니면 이제 열심히 투쟁합시다 라고 표현할 것이냐는 강의의 장소와 듣는 사람에 따라서 순화시켜서 표현할 것도 있고 순화시키지 않아서 표현할 것도 있는데 이것들이 달라지는 건데, 그런 것들을 이제 사전에 설명 안 해주시고 그냥 강의를 요청해요. 그러면 나중에 이제 끝나고 난 다음에 강의 평가가 되게 난감한 경우가 종종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기관은 이런 분위기고 이런 내용으로 이런 톤으로 좀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어요. 그리고 우리의 목적이 이런 건데 예를 들면은 이런 거를 좀 구체적으로 잘 설명해 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주시면은 강의하는 사람들은 강의 준비할 때 꼼꼼히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알아서 잘해주세요라고 하면 진짜 그게 알아서 잘이라는 것이 참 적당하게 이 말처럼 참 어려운 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강사 섭외하실 때 좀 그런 것들을 좀 미리 좀 잘 안내해 주시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집니다. 이제 모집이라든가 이렇게 끝나고 나면은 모집 결과보고를 작성하시면 좋겠죠. 홈페이지에 올렸으면 홈페이지 공지한 거를 캡처하셔가지고요,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갖고 계시면 좋아요. 이제 공무원들은 다 종이로 잘 기록 남는 걸 좋아하니까요. 이런 거 하나씩 하나씩 하려고 하는데 이것도 다 일이니까 힘들잖아요. 그리고 막 좀 짜증나기도 하고 이런 것까지 해야 돼라고 생각이 들지만은 공무원들은 그렇다는 거죠. 자료가 잘 있으면 대충 보고 가는데 자료가 잘 없으면은 너무 꼼꼼하게 봅니다, 공무원들이요. 그러니까 자료가 잘 있으면은 지도 점검 1년에 한 번씩이나 한 두 번씩 받을 때 빨리 끝내고 싶고, 그 다음에 이제 좀 잘 넘어가고 싶을 때 쉽다고 한다면은요, 그냥 잘 준비하는 것만이 답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져요. 아직까지 우리는 이제 AI 4차 산업혁명 시대 이런 얘기 하지만은 종이 문서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종이 문서를 잘 남기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모집 결과 보고 이런 것들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결제를 맡았느냐 안 맡았느냐, 내부 결제 사인이 있느냐 없느냐 인 거니까 이런 것들 꼼꼼하게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되고 나면 여기다가 체크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체크 안 되면 이제 옆에다가 메모해 놓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잡고 계시면 좋아요. 프로그램 준비하고 진행하는 과정에서는 이제 프로그램 예산이 어떻게 되는지 꼼꼼하게 확인하실 필요가 있겠죠. 그 다음에 지출이 얼마나 가능한 건지, 예를 들어서 간식비가 나가면 간식 기준이 다 있을 거 아니에요. 식비는 가능한 건지 안 가능한 건지, 식비는 어디까지 가능한 것인지, 식비 기준도 다 있을 거니까 그런 것들을 어떤 항목에서 얼만큼 지출이 가능한 것인지. 또 하나는 이제 장애인분들하고 활동하다 보면은 활동지원사분들도 계시다 보니까 식비가 2배로 들거나 간식비가 2배로 들어요. 근데 활동지원사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이제 실제로 저희 기관도 그런 적이 있었는데요. 공무원이 활동지원사는 간식비를 주면 안 된대요. 그래가지고 실제로 한수당한 적이 있어요. 막 3,000원 곱하기 10명인데 장애인 5명, 활동지원사 5명이거든요. 15,000원 한수당했어요, 저희도. 그런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참 공무원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지긴 하겠지만은 그냥 뭐 잘 먹고 즐겁게 먹는 게 중요하지 뭐 한수야 나중에 문제인 것 같고, 근데 그런 것들을 미리 확인해 보시면 좋아요. 아니 품위서 적을 때 그래서 품위서 자체에다가 활동준상 포함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10명 간식비를 잡아놓으시면 어떨까 생각이 들어집니다. 끝나고 나면은 이제 출석부, 그 다음에 사진, 실제 사진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영수증도 이제 나중에 나오시면은 어떤 것이 사명지 이렇게 세부 내용이 나와 있는 영수증이죠. 이런 것들 프로그램 마무리하고 일지 이런 것들 꼼꼼하게 잘 기록이 되고 갖고 계시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져요. 그 다음에 다 사업이 끝나고 나면은 결과보고서 작성하는 거겠죠. 그래서 결과보고서는 성과 측정지, 뭐 계획된 배 어떻게 했는지, 참여자분들 간단한 소감점 이런 것들을 이제 꼼꼼히 기록하셔가지고 결과보고서 쓰시면 좋고, 일지에다 꼼꼼히 쓰시면 나중에 발췌해가지고 결과보고서 쓰시면 도움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게 좋았다라고 했을 때 첨부 자료로 넣어보면 좋은 결과보고서가 됩니다.
실제로는 이제 5점 만점에 4점이고 4.5점이고는 두 번째 문제인 것 같아요. 저는 그 전에 이제 질적으로 조금 당사자분들이 어떤 것이 좋았는지를 좀 기록하는 것들만큼 중요한 건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봤었을 때 이분이 이 사업을 통해서 얼만큼 성장하셨는지, 어떻게 변화됐는지, 변화된 게 없지만은 어떤 마음이었는지 이런 것들을 기록하는 결과 보고서면 좋을 것 같다 생각이 들어요. 저는. 사업이 다 끝나고 나면 이제 편찬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체크리스트를 앞에 놓고 이게 다 있는지 없는지 순서대로 쭉 편찬해가지고 딱 묶어두시면은 이제 너무 좋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다음 담당자가 어떻게 하면 잘 볼 수 있는지 염두에 두시고 이것도 하나 책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독자가 있는 겁니다. 독자가 봤었을 때 찾기 편하게 만들어 주시면 너무 좋아요. 이제 잘 안 돼 있는 기관들, 잘 사업을 못하는 기관이라든가 사업을 잘 못하시는 분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정리를 잘 못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책상도 어지럽히고 이럴 수는 있겠지만은 정리를 잘 하시는 분들 특징은 이렇게 어지럽혀 있는 상황에도 자기 건 잘 찾거든요. 근데 일을 잘 못하시는 분들은 자기 거 찾는 데도 시간이 오래 걸리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남한테 내 거를 설명하는 것도 시간이 오래 걸리기도 하고 일을 잘하는 것은 정리부터 시작하더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되게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놓은 이유는 정리 이렇게 하시면은 까먹지 않으니까 실수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하세요라고 해요. 그래서 일을 잘하시는 분의 특징 중에 하나가 제일 처음 출근했을 때 제일 먼저 하는 일 중에 하나가 시간표 만드는 것도 하시는 분들 봤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시간표를 만들어요. 뭐하고 적어놓고 그 다음에 빼먹은 게 있는지 없는지 체크해가지고 빼먹은 게 있으면 그 다음날 또 하게끔 하는 거죠. 그래야지만 이제 일이 많을 때 실제로 빼먹지 않고 큰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것 같다 생각이 들어서요. 그냥 단순히 그냥 읽지 않았으면 늦게 썼어. 출석부 못 쓰면 다음에 받으면 되죠. 사진 못 찍었으면 다음에 그럴싸하게 맞춰서 찍으면 되는 거잖아요. 이런 문제는 괜찮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제 뭐 외부 기관과 관계의 문제에서 꼭 문제가 발생할 때가 있기 때문에 사업 편철도 잘 해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내 다음 담당자가 내가 다 옛날 걸 뒤져볼 때 어디서 자료를 찾는 게 크게 도움이 되는지 꼼꼼하게 한번 잘 체크해 보시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져요. 자, 네 번째가 이제 회계편입니다. 회계는 어렵기도 하고 쉽기도 하고 있습니다. 진짜 어렵기도 하고 쉽기도 하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처음 일해본 데 단체는 혼자 일했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혼자 일할 때는 요령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랐었을 때 회계가 제일 어려웠었어요. 너무 어려워가지고요. 예전에 이제 어떤 200만 원짜리 사업을 하나 펀딩을 받아가지고 하는데 250원이 부족한 거예요. 250원을 찾느라고 한 하루를 다 보냈습니다. 일을 못했었을 때 특징이에요. 왜 250원이 어디 있었을까 찾는 게 나중에 보니까 이자예요, 이자. 이자도 막 기록해서 보고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100만 원 받았으면 100만 원 다 썼는데 250원이 비어요. 어디서 빌까부터 시작하니까 이제 1년치 자료 다 뒤져봐야 되는 거죠. 그 사업이 상당히 지저분한 사업이어가지고요. 막 책이 더 복잡하고 막 그랬었어요. 일을 못할 때는 저도 막 돈도 막 그냥 막 쓰고 이게 맞는지 틀린지 모르고 써가지고 나중에 보니까 250원 때문에 거의 한 하루를 다 시간을 버리고 해가지고 겨우 맞춰가지고 이제 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이제 조금 이제 이 굳은살이 베끼고 나서 하나 자꾸 하다 보니까 쉬운 게 또 회계예요. 왜냐하면 뻔하거든요, 나가는 게 뻔하고 이렇게 하면은 회계 진행이 편하고 저렇게 하면 좀 불편하니까 돈 쓸 때 이렇게 쓰면 편할 것 같아. 그래서 나중에 하게 되면은 한 방에 잘 정리되게 회계 서류가 간단하게 나올 수 있게끔 하는 요령이 생기죠. 그래서 회계라는 게 자꾸 해보신 분은 쉬워지지만은 처음 해보신 분들은 좀 어렵기도 하고 복잡하기도 하고 계산하기도 어렵기도 하고 그렇다라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회계를 또 알아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특히 기관장이나 사무국장 되시는 분들 또 기관을 나중에 이제 길게 보시고 오래 다니실 분들은 돈의 흐름을 잘 알고 계셔야 돼요. 돈이 어디서 들어오고 얼마큼 나가고 얼마큼 쓸 수 있는지. 돈의 흐름을 잘 모르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신규 사업을 계획할 때 이게 가능한지 가능하지 않은지 를 모르고 계획할 때가 가끔씩 있어요. 그리고 내가 꼭 해야 될 일이 있잖아요. 꼭 해야 될 일. 근데 신규사 우리가 회계를 잘 모르면은 꼭 해야 될 일을 예산 편성할 때 못하고 버려야 될 사업이라든가 사업을 좀 줄일 수 있는 것, 예산을 좀 아낄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없으면
꼭 중요한 때 우리가 돈을 쓸 수가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회계라는 게 단순히 이제 영수증 붙이고 품위서 쓰고 결의서 쓰고를 넘어서서 돈의 흐름을 알아가는 과정이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볼게요. 이것도 간단하죠. 돈의 시간의 순서대로 돈을 쓰는 거기 때문에요. 제일 중요한 게 첫 번째 돈 쓰기 전에 뭐 합니까? 품위서를 쓰죠, 품위서. 그래서 지출 내용을 상세하게 기록하는 거겠죠. 내가 어디에다가 얼만큼 누구에게 어떻게 쓸지 이것도 다 지출 결의서 내용 양식이나 이런 것들이 다 있으실 거니까 한번 찾아보셔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출행위의 발생 같은 경우는 이제 내부 기한에 근거하여 지출하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돈을 쓸 때는 품위서에 근거해서 쓰지 품위서 외를 쓸 때는 품위를 다시 하셔야 되죠. 그래서 품위 때 뭐 간식비 만 원만큼 쓰기로 했어라 하면은 10,000원 이내에서 쓰셔야지 10,000원이 초과되는 경우에는 나중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품위는 쓰실 때 지출행위는 품위 안에서 씁니다. 내가 돈을 어떻게 쓸 거니까 이렇게 씁니다라고 확인하는 과정이더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 같고요. 돈을 쓰고 나면은 뭘 하냐? 지출 결의서. 돈 이렇게 썼어요라고 해서 보고하는 거죠. 그래서 증빙 서류를 첨부해가지고 지출결의서에 지출을 첨부해서 결제를 맡는 행위입니다. 그 다음에 다 쓰고 나면은 이제 현금 출납부를 기록하겠죠. 대부분 기관들은 이제 회계 프로그램들 쓰고 계시죠. 쓰고 계시면 아마 현금 출납부 기록할 때 바로 기록하시면 지출결의서가 출력이 되는 것 같아요. 저희 센터는 이제 그렇게 해놨거든요. 이제 그렇게 돼 있지 않으면 아마 회계 프로그램을 사서 쓰시면 좋을 것 같고, 뭐 회계 프로그램 사서 쓰기에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이제 엑셀이라든가 이런 데 쓰실 때 순서를 잘 받아가지고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다 쓰고 나면 이제 회계서류 및 증빙을 편찬하겠죠. 그래서 영수증, 견적서, 관련 서류들을 일체 갖고 있어야 되겠죠. 근데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프로그램을 다 하고 나면은 프로그램 일지, 출석부 이런 것들을 첨부해 놓으셔야지만이 됩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출하기 전에 품위서 작성합니다. 지출하고 나서 쓰는 게 아니라 하기 전에 작성해요. 많은 기관들이 저희도 이제 그럴 때가 있거든요. 하기 전에 한 다음에 품위서 쓰고 사후에 맞춰가지고 쓰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이제 원래 원칙은 쓰기 전에 쓰는 거다. 돈을 쓰기 전에 품위서를 작성하는 거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돈 쓰고 나면은 결의서 작성도 하고 회계탐구 작성한 다음에 지출과 관련 회계 관련 규정을 꼼꼼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회의비라든가 감사합의, 용보료 이런 것이 나갈 때 필요한 서류가 뭘까? 라고 하면은 결의서하고 품위서는요, 어떤 서류든지 간에 다 공통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만약 회의가 나왔으면은 회의 참석 수당이 나갈 거 아니에요? 회의로. 회의 참석 확인서, 회의 참석 수당 지급 내역서, 계좌 송금 확인서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회의를 했으면 회의 결과 보고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왔으니까 왔다는 증빙을 해줄 것이고 돈이 나갔으니까 돈과 관련해서 당신 돈 내 5만 원 줄 거니까 5만 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사인해 주세요라고 해서 쓰는 게 지급 내역서잖아요. 영수증인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통장 계좌 이체를 시켰으면은 계좌 이체 송금 확인서를 작성해야겠죠. 혹시 이제 이나라 돈 쓰시는 기관이 있을 것 같아요. 민들레도 그렇고 함께걸음도 이나라 돈 쓰실 것 같은데 우리부터 이게 좀 복잡해가지고요. 이나라 돈 같은 경우는 이런 거 쓰고 난 다음에 다 증빙 자료를 편찬을 해서 올려줘야 돼요. 이나라 돈을 쓰지 않는 데 같은 경우는 이제 그냥 품위서 뒤에다가 결의서 뒤에다가 첨부해 넣어서 갖고 계시면 되겠죠. 강사로 나가는 경우에는 강사 유인물, 강사 강의 자료겠죠. 강의 확인서. 근데 이게 지급 내역서랑 참석 학위서랑 똑같은 거겠죠. 그 다음에 지급 내역서, 이건 강사로 지급 내역서랑 똑같은 거고요. 강사 송금 확인서는 통장 내역서, 그 이체 확인증하고 똑같겠죠. 그래서 회의 참석이든 강사로든 간에 기본 포맷은 다 똑같습니다. 강의를 했으면 강의 자료, 그 다음에 강의했으니까 당신 강의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하는 확인서, 그 다음에 이제 강사분한테 당신 강의 내가 15만 원 줬으니까 15만 원에 대한 영수증, 그 다음 우리가 보냈으니까 우리 보낸 거에 대한 이제 이체 확인증 이런 것들을 갖고 있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강의를 했으니까 강사분과 강의 계약서를 갖고 있어야 할 필요가 있어요. 내가 당신하고 한 번 할지 10번 할지 모르겠지만은 한 번 했을 때 15만 원 줄 거야. 라고 해서 우리랑 이렇게 해서 계약을 맺어야 되는데 당신이 우리한테 지켜야 될 약속 이런 게 있어. 예를 들면 강의 때 얻었던 정보는 누군가한테 유출하면 안 됩니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 받는 거죠. 그 다음에 제3자 동의서는 이런 거죠. 강의, 우리가 지도점검 받거나 이럴 때, 이 사람 강사와 관련해서 신분을 확인해야 할 때가 생겨요. 감사 같은 거 받을 때. 그러면 이제 제3자 동의서가 필요한 거죠. 개인정보를 우리가 누구한테 보내줄 거야 라고 확인하는 거잖아요. 시청이라든가 이런 데가 요청했었을 때 우리 보내주겠어요 라고 하는 게 동의서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꼼꼼하게 체크해서 갖고 계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원고료가 나가는 경우에는 작성 원고,
그다음에 강사료랑 원고료 같이 나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유인물과 원고 이런 거 같이 있어야 될 것이고 원고료 지급 내역서, 송금 확인증 이런 것들이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물건을 사거나 현수막 같은 거 제작할 때는 필요한 건 이런 거죠. 지출결의서, 품위서 당연히 필요한데 품위서 쓰기서는 쓸 때 이런 게 있어야 돼요. 예를 들면은 현수막 하나 만들 때는 계약서가 필요 없잖아요. 근데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100만 원짜리 인쇄물을 만들어 라고 하면은 이제 이 인쇄와 관련해서 계약서를 쓰셔야 돼요. 그 다음에 견본 물품 이렇게 해서 시안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이런 것들을 이렇게 만들 건데 견적서죠. 견적서. 소가 아니라 견적서를 만들어서 보낼 겁니다. 라고 해서 이렇게 해서 100만 원입니다. 라고 품위를 받아놔야 되겠죠. 그러고 나면은 이제 돈을 보낼 거 아니에요. 계좌이체를 한다 치면 계좌이체를 하지 않고 그냥 우리가 체크카드를 긁어요. 라고 하면 여기가 필요 없어요. 이거요. 근데 계좌이체를 했을 때 계좌이체를 한다 했을 때 필요한 건 뭐냐면 사업자 등록증이 필요합니다. 해당 업체, 견적서가 필요하겠죠. 위에 있는 거. 그 다음에 세금계산서, 돈을 보냈으니까 받았다라는 이제 세금 영수증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거래 명세서, 그 다음에 계좌 송금 확인서 이런 게 필요하고요. 제일 깔끔한 거는 계좌이체하지 않고 체크카드로 긁는 게 제일 깔끔합니다. 그러면은 이거 다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체크카드 영수증에는 등록증 다 포함되어 있으니까요. 그래서 카드를 이용해서 쓸 때는 견적서 여기 들어갈 거니까 거래명세서, 견적서에 거래명세서 같이 들어가기도 하고 그래요. 이게 같기도 하고 다르기도 하니까 견적서 안에 거래명세서 구체적으로 들어가 있으면은 여기 둘 중에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그럼 신용카드 전표 이런 것만 있으면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장비라든가 차량 임대나 장소 임대 했었을 때는 이제 또 필요한 것들이 비슷합니다. 이것도 지출에서 내부품에서 필요한데 계약서라든가 임대와 관련해서 어떤 견적서 청구서 공문을 받아두면 좋고요. 나머지 것들도 앞에 거랑 비슷하니까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여비랑 교통비. 여비랑 교통비는 대부분 다 안 나가실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장애자율사센터는 아마 이제 이렇게 나가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나가시는 경우에는 이런 게 필요하죠. 출장 목적이라든가 장소, 기간, 출장자가 기재된 내부 서류, 내가 어디 갈 거니까, 시간은 언제고 뭘 하려고 갑니다라고 보고를 작성하겠죠. 갔다 온 다음 쓰기도 하고요. 공명서라고 그러는데, 출장 공명서를 작성한 다음에 우리 갔다 왔습니다라고 결제받고 나서, 그러고 나면 당신한테 이제 출장과 관련해서 영수증을 청구합니다라고 이제 이 품위를 작성하겠죠. 그러면 이제 회계 담당이 이제 다 저한테 보내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거 관련해서 작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 다 여비나 교통비, 출장비를 지급하지 않기 때문에 이건 의미가 없을 수 있는데 만약 지급하는 경우에는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것들 꼼꼼히 갖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니면 이제 그쵸 그 재무회계 규칙에 가면은 출장과 관련해서 지급 기준이 있어요. 일비라 그래가지고 하루에는 뭐 2만 원, 만 원 이런 식의 출장비 명목이 다 있거든요. 그 안에서 지급되기 때문에 뭐 어디 멀리 갔다 그래서 5만 원 줄 수는 없어요. 출장비 명령 지급 기준에 따라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이제 인천시 이 사회복지 사업에 그 사업 뒤에 그 회계와 관련한 부분이 나와 있기 때문에요. 그걸 살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식비가 나가는 경우에는 이것도 마찬가지죠. 지출결의서, 품위서 있어야 되는 거고 식비가 나가는 영수증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요. 뭐 5만 원 통으로 쳐서 나오는 영수증이 있어요. 이렇게는 인정이 안 돼요. 그거 나중에 결제하시면 나중에 한수가 되거나 아니면은 내부 다시 영수증을 다시 받으셔야 되거든요. 영수증 내역이 반드시 산출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5만 원이면 예를 들어서 내가 김밥을 먹었어. 그러면 무슨 김밥 3,000원 곱하기 5개 15,000원. 그 다음에 짜장면 먹었으니까 밑에다 짜장면 4,000원 곱하기 10개. 이런 식의 내역이 기록되는 거 있잖아요. 그것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만약 영수증은 반드시 어디에 무엇이 얼마큼 나갔는지가 꼼꼼히 기록된 영수증이어야 되고요. 간혹 어떤 식당에 가면은 그런 것이 출력이 안 되는 영수증, 그 기관, 그런 데가 있어요. 그런 식당이라든가. 영수증이 내역이 꼼꼼히 안 나왔으면은 내역을 뽑아주세요라고 요청하셔야 되는 거고 내역이 안 나오면은 뭘 필요하느냐 간이 영수증 반드시 받아오셔야 됩니다. 간이 영수증 뭔지 아시죠? 이렇게 보통 종이 찢어가 있어서 뭐 2020 땡하고 해서 적어놓고 뭐 이런 것들 쭉 적어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해서 끝나는 것들 이런 것들이 그래서 팁으로 기관에서 간이 영수증 하나 사놓으세요. 사놓으시고 적어놓으시면 도움이 됩니다. 그냥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제 어디 멀리 갔는데 깜빡하고 간이 영수증 못 갖고 올 수도 있어요. 뭐 이렇게 인천이 아니라 어디 캠프라든가 아니면은 이제 어디 야유회 같은 데 갔는데 거기에는 영수증이 안 나와요. 근데 간이 영수증도 없는데도 의외로 많습니다. 요새는요. 그러면은
거기 가서 또 가서 도장 받아올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이제 기관에서 그냥 간이용수증 하나 사가지고 있으시면서 첨부하셔가지고 작성해놓고 기다리고 이렇게 첨부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다음 이제 많이 헷갈려 하시는 게 이거 같아요. 저도 이제 강의 같은 거 나가면 회의나 같은 거 가면은 어떤 기관에 가면은 무조건 8.8% 떼고 가요. 무조건. 무조건 떼는 건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강사비라든가 회의비 기준 잘 알고 계시면 좋은데 강사비랑 회의비를 줄 때 12만 원이면은 그냥 15만 원, 15만 원 퉁 쏴주시면은 안 되는 거 아시죠? 왜냐하면 소득세를 떼줘야 돼요. 이걸 보고 원청인수라고 그러는데 소득세랑 지방소득세 두 개를 떼야 되죠. 그래서 3.3% 아니면 8.8%를 뗍니다.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3.3% 아니면 8.8% 떼요.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어느 센터 가니까 무조건 8.8% 떼요. 무조건. 그러면 안 되거든요. 무조건 8.8% 떼는 게 아니라 기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사업소득이냐 기타 소득이냐 다 달라져요. 사업소득은 뭐냐면 강사가 직업이 강사예요. 그러니까 직업이 강사라서 나는 강의를 주된 목적으로 돈을 버는 사람이 사업소득입니다. 이분은 무조건 10만 원이든 만 원이든 100만 원이든 간에 무조건 3.3%를 떼야 돼요. 무조건. 강사인 경우에는 무조건 3.3%. 제가 김광배 기자 저는 강의하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저는 기관에서 급여 노동자입니다. 급여 월급자예요. 그럼 저는 3.3%를 떼면 절대 안 되죠. 제가 어디 강의 갔었을 때는요. 근데 A라는 프리랜서 강사가 있어요. 이분이 10만 원 받으셨어요. 그러면 이분한테 3.3%를 뗀 나머지 금액, 그러니까 3.3%니까 3,300원 떼야 되겠죠. 그러면 9,600, 700원을 그분한테 드리고 3.3%는 원천징수 해야 되겠죠. 이걸 어떻게 하느냐? 은행에 들어가면 다 그 소득 신고하는 게 다 있어요. 은행에 들어가면 자기 주거래 은행에 들어가시면은요. 그래서 3%는 소득세, 0.3%는 지방소득세입니다. 이 두 개 잘 구별하셔요. 3%는 앞에 거는 8.8%가 앞에 거 8%는 소득세, 뒤에 거는 지방소득세예요. 이거는 소득세는 어디로 가느냐? 국가로 가요. 나머지 뒤에 건 어디로 가느냐? 지역으로 가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것도 나중에 해보시면 좀 복잡하기도 하지만 어렵지는 않습니다. 하여튼 강사가 주된 이인 사람들은 무조건 33% 되면 됩니다. 근데 기타 소득이 또 있어요. 예를 들어 저 같은 사람은 제가 어디 강의 가서 월급 그 강사비를 받으면 기타 소득이 되겠죠. 근데 강사비가 10만 원이에요. 그러면 10만 원이면 소득세를 안 떼요. 그냥 10만 원 줘야 돼요. 근데 12만 5천 원이 이상인 경우, 그러니까 12만 4,900원까지 괜찮습니다. 12만 5천인 경우에는 8.8%를 뗀 나머지 금액을 그분한테 드려야 돼요. 그분이 본래의 직업이 있는 사람인 경우에는요. 예를 들어 제가 A라는 기관에 회의하러 갔어요. 회의비 10만 원 받았습니다. 저는 10만 원 받아야 돼요. 기타 소득에 해당되니까. 근데 어떤 프리랜서가 회의하러 갔어. 10만 원인데요. 그분한테 3.3%를 뗀 나머지 금액을 드려야 돼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두 개 차이 잘 구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헷갈리면 나중에 연락 주시면 돼요. 혹은 이제 대부분 기관에서 이건 이제 잘 요새 하고 계셔가지고 어렵지 않게 할 수 있겠는데 회계 담당이 따로 없는 경우에는요 되게 헷갈려요. 사업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 제일 안전한 방법은 다들 8.8% 되는 게 제일 안전합니다. 그냥 제일 안전해요. 나중에 떼고 나면은요 그분이 나중에 연말정산을 했었을 때 다시 돌려받을 수 있어요. 그분이. 그러니까 그냥 기관 입장에서는 어차피 이래저래 10만 원, 15만 원 나가는 거 똑같은 거기 때문에 그냥 떼면 떼고 주는 게 편하긴 한데 강사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두 개가 다르더라고 생각해 보시면 좋습니다. 3.3%, 8.8%잘 기억해 주시면 좋아요. 사업소득은 무조건 3.3%, 기타 소득은 12만 5천 원을 넘는 경우에는 8.8%. 그래서 여기 나오죠. 10만 원 소득인 경우에는 그냥 10만 원 강사비 입금하시면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한 달에 이 기준이 뭐냐면 한 달의 급여예요. 한 달의 급여. A라는 강사가 이번 달에 10만 원씩 두 번 했어. 그러면 첫 번째 10만 원은 그냥 10만 원 보내주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한 달의 급여를 내가 다 쏘고 나면 20만 원이 있단 말이에요. 20만 원은 3.3%를 뗀 8.8%를 뗀 나머지 금액을 드려야 되더라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한 달을 기준으로 소득이라는 것을 산정하기 때문에 한 달이 만약에 12만 5천 원 넘는 경우에는 8.8%를 떼셔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업은 이 매뉴얼 나중에 보시면 내용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건 나중에 한번 살펴보세요. 그래서 품위는 양식이니까요. 양식은 다 갖고 계시죠. 기관에서 다 잘 쓰실 거라고 생각하시고요. 이런 것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양식들은 뭐 비교해서 보시면 어떨까 생각이 들어집니다. 마지막 좀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실무를 잘한다는 것은요, 일을 잘한다는 게 뭘까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단순히 행정 처리를 잘하는 건 넘어서 동료와 센터의 목적에 맞는 활동을 잘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내 일만 잘하면 돼 라는 것은 일을 잘하는 것 같지 않아요. 저는요. 일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같이 하는 거기 때문에 같이 잘하는 게 무엇인지를 찾는 게 진짜 실무를 잘하는 것이고 일을 잘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팀으로 어떻게 움직일지를 잘 고민해 보시고 우리 팀에서 내가 맡은 바 역할이 어느 정도 되고 어떤 일을 할 수 있을 것인지를 계속 묻기도 하고 혹은 그 물음을 당하기도 하고 같이 고민해 보는 과정들이 실무를 잘하는 과정이지 나는 이거 내일이니까 내가 이것만 할 거야. 걔 일은 걔가 알아서 하겠지. 다른 사람의 일에 관심이 없는 거는 실제로 실무를 잘하는 게 아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실무가 잘 운영되는 기관들은요, 서로가 무슨 일 하는지를 잘 투명히 공유가 되기도 하고, 알아보기도 하고, 물어보기도 하고, 이런 게 진짜 잘 되는 기관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실무를 잘한다는 것은 끊임없이 소통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거 잘 못하는데 도와줘. 나 이거 혹시 시간 좀 남으면 내가 이거 도와줄까? 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리고 끊임없이 물어보고 그 내용과 방식들을 조정하는 과정들을 밟아내는 거죠. 그리고 실제 일을 잘한다는 것은 소통과 조정과 서로의 영향을 잘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일을 잘해, 내 일을 잘해, 얘가 아니라 내가 만나는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기도 하고 나랑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과 같이 동료일을 느끼는 과정들이 실제로 일을 잘하는 거지 그런 것들을 못하면서 일을 잘하는 것은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서요. 여기까지 이제 저의 전체적인 이야기고요.